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인 한국사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사 개관부터 해서 선사시대 때까지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엔 역사시대로 들어가서 교재 34쪽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청동기하고요, 철기시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들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셔야 될 표가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34쪽입니다. 청동시대 때 유물하고요, 철기시대 때 유물들 있죠.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게 이 시대 때 내용들을 총 집약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가 기원전 20세기를 전후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청동기고요. 언제까지가 청동기냐 하면 철기가 들어온 시기가 되겠죠. 청동기 들어왔다고 해서 신석기 시대, 바로 이제 신석기입니다. 석기 문화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석기 문화하고 약 500년 정도 공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청동기는 기원전 15세기부터 본격적인 청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쭉 가다가 서력 기원 전후에 우리나라에 뭐가 되냐면은 철기가 들어와서 철기가 정착을 합니다. 근데 철기가 들어온 시기는 서력 기원 전후보다 이전, 약 한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원전 5세기 때에 철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약 한 500년 정도 청동기하고 철기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디로 간다? 철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죠? 청동기고요. 철기가 들어온 것은 기원전 5세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후가 철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있죠. 신석기는 약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후석기 이후에 신석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만 년 전 여기서부터 해서 신석기는 여기까지가 신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기 문화하고 청동기 문화가 겹치고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겹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청동기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고 철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편의상 들어왔던 요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바로 철기가 들어온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디로 간다?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요 시기를 예전에는 겹친 시기를 초기 철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 철기한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철기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청동기는 기원전 2세기 때 중국 계통의 청동이 아니고요. 북방 계통의 청동입니다. 이 북방 계통의 청동기였다는 증거 흔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35쪽에 세 번째 보시면은 북방 계통의 청동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청동기는요, 구리에 주석이 합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방 계통의 청동기는 구리에 아연이 합금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청동기 문양에 말이라든가 호랑이 문양, 동물 문양이 많이 나온다. 옆에 사진이 있죠. 그래서 말, 호랑이 모양의 이런 것이 북방 계통의 스키토 시베리언 계통의 청동기 문화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이 아니라 북방 계통의 청동기라는 걸 구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 청동은 지배층의 전유물이지. 피지배층들이 다 청동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 때 이제 철기가 들어옵니다. 이 철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아시죠? 이 전국시대에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기는 중국 거고요. 청동은 북방 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청동이 들어와가지고 북방 계통의 청동이 들어와서 나타난 유물들이 있죠. 자, 비파 모양의 검입니다. 청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거친 청동 거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있죠. 민, 무늬 토기. 그 다음에 의주,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색, 붉은 간토기. 그러냐 농기구로서는 뭐가 있어요? 반달 돌칼이 있죠.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이때 농기구는 돌입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농기구가 청동계 농기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청동계 농기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단어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보시면은 청동계 농기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 틀린 문장입니다. 나무로 된 농기구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보고가 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추측을 합니다. 나무로 된 농기구도 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만은 현재 보고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입니다. 반달 모양의 칼이에요. 그 반달 돌칼이에요. 벼 이삭을 자를 때 쓴. 그래서 구멍이 2개 뚫어져서 끈을 끼워가지고 손잡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벼 이삭을 뚝뚝 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반달 돌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물들이 어디서 출토가 됐습니까? 그러면 청동시대 때 이런 유물들이 고인돌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고인돌이죠. 족장의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죠. 근데 기원전 5세기 때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오죠. 철기가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형 동검이 이제 뭐로 가죠? 세형 동검으로 갑니다. 간을 세자입니다. 좀 슬림해졌죠? 금이. 또 거친 무늬 거울이 뭘로? 잔 무늬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인데 뒤에 무늬가 거칠고 안 거칠고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잔 무늬 거울을 씁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어떤 미용하는 얼굴 보고 화장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청동 거울의 뒷면에 고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끈을 끼워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겁니다. 청동 거울을. 이게 청동 거울이라면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걸고 다니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번쩍번쩍하겠죠. 지배자의 권위를 과시한다. 아까 여기 잠깐 말씀드렸죠. 이때 청동은 지배자의 전유물이지 피지배층들이 청동을 쓰는 것은 아니다. 지배자의 계급이 합리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직접 우리가 만들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만들어 썼다는 증거 자료로서 뭐가 있냐면 거푸집이 있어요. 예, 우리 붕어빵 만들 때 쓰는 그 틀이 있죠. 주물틀. 돌로 만들어진 건데 똑같습니다. 2개가 한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을 녹여서 부어서 굳으면 벌려서 다듬어 쓰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가 돼요.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은 밑줄 좀 그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거푸집의 등장은 한반도 내에서 청동기 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의미한다. 자, 37쪽 위에서 한 7, 8째 줄 보시면은 거푸집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도 나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도구를 만드는 거푸집이 나와 있죠. 청동 도끼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것들을 만드는 거푸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등장에 의해 밑줄력 그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서 다시 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토기들이 이 시대 때 보면은 덧띠 토기, 그 다음에 검은 간 토기. 물론 이 토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같이 쓰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토기는 이 시대 때에 등장한 토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농기구 변화입니다. 반달 돌칼에서 뭘로 되는 거죠?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철제 무기도 나오겠죠. 정목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렇죠? 또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됩니다. 또 많은 잉여물이 축적이 되죠. 그거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정목전쟁도 철제 무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발해져. 이것이 이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여러 나라, 소위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이죠.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이 어디서 출토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 널 무덤에서 출토가 되는데 이 널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요. 여기 안에서 청동 제품도 있고요. 철기 제품도 같이 부장이 돼 있었어요.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철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청동이 없어진 건 아니죠. 청동과 철기가 같이 한 500년 정도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 증거 유적이 어디냐면 널무덤이에요. 한자는 토강묘라고 합니다. 토강묘. 널무덤. 그래서 널무덤의 등장은 청동과 우리 한반도에서 철기가 복합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흔적으로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34쪽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37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철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영향, 그리고 청동이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을 먼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동이 아니고요. 철기가 아니고요. 청동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35쪽이 되는 거죠. 35쪽에 청동기가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영향과 36쪽에 맨 밑에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35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청동이 보급된 이후에 나타난 영향이 있습니다. 계급의 발생과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 계급 발생. 이게 가장 큽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문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문명 성립의 3요소는 뭐였나요? 청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정보활동의 결과 계급이 나오고 계급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문자를 발명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국가, 그 다음에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바로 문명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급 발생이 지금 가장 큰 금속기가 들어오면서 청동기에 나타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철기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철제 무기도 나오고요. 철제 농기구도 나오고 또 농업 생산력 증대로 해서 많은 잉여물이 축적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활동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두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문화도 같이 교류가 됐다라는 흔적들이 나와 있는 게 있죠. 먼저 중국 화폐를 한번 보세요.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이런 화폐가 중국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국시대라든가 진나라나 한나라 때 화폐예요. 이런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효역의 증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한자입니다. 한자. 경남 창원 다호리 나무 덧널무덤입니다. 여기서 한자 사용의 증거 유물이 나와요. 붓입니다. 붓. 양쪽 끝에 붓털이 달려있죠. 사진을 보시면. 붓의 용도는 뭔가요?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925년에 발견된 건데요. 바로 진과입니다. 진과. 진나라 창이. 과자는 창과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20여 글자가 새겨 있어요. 창에. 그래서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을에 보시면은 신한하고 교류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신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한, 후한 사이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나중에 보겠죠. 근데 이 신한 때의 화폐 왕망전, 한자는 화천입니다. 신한의 화폐 이름이에요. 화천. 네, 신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왕망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만들었다 해서 왕망전이라고도 그러고요. 화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신한이라는 나라하고 교류가 했다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망전의 출토 등은 신한하고의 교류의 증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기가 들어올 때 철기 하나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교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중국 사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의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하나랍니다. 하.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국의 청동기 문화 그러면 이제 황하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어디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문명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황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사를 시대 구분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명을 토대로 가지고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하, 은, 주. 주 다음에 어디냐면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5패 5나라 나옵니다. 전국 7웅에서 7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진입니다. 진시황. 최초의 통일국가죠. 중국에. 그중에 이제 전국시대 때부터 본격적인 중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철기시대로 들어갑니다. 진 다음에 어디냐면은 한입니다. 근데 한은 전한, 신한, 방금 말씀드렸죠. 왕망이라는 사람에서 만들어진, 왕망은 전한의 외척입니다. 외척. 신한, 그 다음 어디죠? 후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후한. 근데 다 묶어서 한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중국 왕조 국가의 이름은 다 외자입니다. 한 글자예요. 다 외자입니다. 그죠? 송, 원, 명, 청, 요, 금, 하, 운, 주, 진, 한, 다 한자입니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한, 신한, 후한 하죠. 우리가 단군조선, 위만조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국호가 단군조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선이에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조선, 고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한 다음에 어디가 나왔냐면은 후한 말기가 되는 거죠. 황건적의 난이랍니다. 중에서. 황건적의 난으로 해서 중국은 삼국시대로 분열됩니다. 위, 촉, 오. 그렇죠? 분열된 삼국을 바로 통합했던 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진입니다. 서진이라고 서진. 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서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진 그러면 이 진인지 이 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명명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사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철기죠. 이 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바로 언제냐. 이걸 좀 보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철기가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위만조선의 성립 전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어디하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냐면은 고조선 발전 과정에서 위만조선 얘기를 좀 봐야 됩니다. 44쪽에 보시면은 위만조선에서 유이민의 이동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 좀 잠깐 보십시다, 같이. 중국의 전국시대 때 있죠. 이 전국시대 혼란기 때에 우리나라에 1차 유민이 내려옵니다. 유민이 내려와요. 이때 내려왔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누구 때였냐면은 단군조선 시대, 단군조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준왕입니다. 준왕이 얘네들을 받아줍니다. 준왕.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참고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고 그래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그리고 2333년에서 언제까지 갔냐 하면은 기원전 108년까지 갑니다. 준왕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준왕 다음에 위만조선이 나옵니다. 위만조선이 나오는데요. 시기를 구분하면 여기가 단군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위만조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고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거왕입니다. 우거왕.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우거왕이에요. 이만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왕이 단군조의 마지막 왕이었었는데 전국시대 혼란기 때 내려오니까 받아줬어요. 받아줍니다. 그러면 진에서 이제 한을 넘어갈 때입니다. 진한 교체기 때에 이때 다시 중국 쪽에서 두 번째 2차 유민이 내려옵니다. 이때 누가 되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요. 그러면 철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은 1차 유민이 내려올 때 우리나라의 철기가 처음 소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본격적인 철기는 누구에서냐면은 얘네들이죠. 위만입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역시 준왕은 위만을 받아줬습니다. 박사라는 관직을 주고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겨요. 그리고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하죠. 단군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그렇죠? 고조선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최초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세력을 키워서 준왕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4년에 이만 조선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철기 문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고조선이 있었을 때 남쪽에는 어디가 있었냐?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남쪽에는 진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진. 우리나라 진입니다. 이 진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거는 고조선이고요.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단군조선의 마지막 준왕이 이만에서 죽임을 난 게 아니라요. 축출했어요. 이만이 쫓겨납니다. 내려옵니다. 약 무리 1000여 명을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누가 있었냐? 거기는 진이 있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준왕은 거기다가 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왕이라고 자체했다. 그럼 준왕이 내려올 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겠습니까? 이미 이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전래가 됐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남하를 했겠죠. 토착, 진, 얘는 어떤 문화인가요? 얘는 청동기 문화란 말이에요. 그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우세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던 얘네들이 토착, 진 있죠? 쟤네들을 흡수 병합을 하면서 이 한이 몇 개 한으로? 3개 한으로 성장합니다. 삼한이라고 하죠. 공식 국호는 한입니다. 삼한이라는 나라 이름은 없어요. 한이죠. 한이 3개여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삼한이다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어딘가요? 마한과 진한과 변한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한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는 아니고요.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4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목지국이에요. 진한. 자, 사로국이죠.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 12개 중에 중심은 어디예요? 사로국이에요. 그죠? 변한, 구야국, 또 가야국이라고 합니다. 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2개 중에 중심은 구야입니다. 가야라고도 그래요. 또 가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삼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한이라는 나라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삼한의 정치 형태는 재정일체예요, 재정분리예요. 재정분리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됐다. 제사는 토착인들, 정치는 굴러내려왔던 세력들이 한다. 그럼 제사는 어디서 지내느냐 했더니 삼한의 재정분리 현상을 보여주는 유적지가 바로 소도입니다. 소도.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곳. 소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소도, 소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준왕을 몰아내고 194년 기원년 이만조선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럼 이만조선을 우리 한국사 이론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만조선은 한국사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교재 이만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보면은 이만이 내려온 모습부터 해가지고 이만을 한국사의 근거로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만이 내려올 때 머리에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오랑캐는 중국 입장에서의 기록이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를 동쪽 오랑캐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왕이 이만의 신임을 받아서 박사라는 관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쪽 변방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만과 아마 준왕은 어떤 그 모종의 안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자, 세 번째 우측에 보시면은 이만조선이 성립된 이후에 토착인들, 단군 조선시대 때 고조선인들, 걔를 다 쳐준 건 아니죠. 다 끌어놨습니다. 민족융합이죠. 마지막. 국호를 조선에서 뭐 다른 나라로 바꾼 건 아니죠. 그냥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조선이니 아니면 이만 조선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네 가지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만 조선이 한국사의 이론이다라는 근거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만 조선이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정치, 경제력 키워나가는 겁니다. 계속 팽창해 나가다가 기원전 108년 중국 전환이죠. 한나라 무제입니다.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왕검성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을 치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4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에서 한 나라의 속군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지방 행정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사군 지역에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여러 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어디냐면 최초로 부여가 나오고요. 해모수의 서자로 알려진 누구죠? 주몽에 의해서 부여에서 이탈해서 어디가 나오죠? 고구려가 나오죠. 고구려.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어디가 나오죠? 옥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이 어디죠? 동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가 있었을 때 밑에는 삼한이 있죠. 나라가 여러 개야. 그래서 여러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 그럼 여러 나라는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했다? 바로 철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러 나라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고대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또 고대 국가 어디냐? 한국사에서 고대 국가 그럼 어디예요? 고구려하고요. 삼국이죠, 삼국. 그럼 어딘가요? 백제하고요. 그렇죠? 그럼 또는 어딘가요?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거예요. 이 고구려는 여러 나라의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가 팽창하면서 옥저가 2세기, 태조왕조 때, 동해 2세기 때부터 계속 고구려의 침략을 받다가 결국 광개 토왕조 때를 끝으로 해서 고구려에 완전 병합이 됐고요. 부여 문자왕조 때에 493년입니다. 5세기 말이죠. 문자왕조 때 고구려에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세력이 통폐합이 됐고요. 남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몽의 서자에 있었던 비류하고 온조가 바로 유리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한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왔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건널 제자입니다. 10명의 신하가 건너왔다. 이게 나중에 뭘로 가죠? 이 백제로 이 백제가 나중에 일백백자에 이 백제로 국호를 바꾸죠. 팽창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제, 백제, 이 백제로 가면서 토착, 목지군 위축이 되죠. 직산에서 대전, 대전에서 익산, 익산에서 전라남도 지면 나주 쪽으로 가서 아마 나주 쪽에서 세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제 만의 마지막 전라도 남해안까지 백제 4세기 근초 광대 때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한 나라도 굴로돌이 토착인들 빼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건개 주역은 고구려죠. 고구려 건개 주역은 누구예요? 부여죠. 그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는 다 같은 족속이에요. 다 같은 족속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로국을 중심으로 했던 12개 나라는 이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신라로 발전했으며 구야국, 이 구야, 가야라고 그랬습니다. 6개 가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전기가야가 금관가야, 후기가야가 대가야입니다. 그 대가야를 끝으로 해가지고 진흥왕조 때에 신라의 병합이 돼요. 그래서 가야는 고대국가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로 통폐합이 됐죠. 이게 고대국가예요. 2세기, 3세기,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립됐던 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청동기가 들어와서 또 철기가 들어오고 그럼 철기 이후에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펴러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흐름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 때의 경제, 사회를 좀 살펴보시는데요. 교재 38쪽에 보시면은 경제, 변홍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입니다. 조, 피, 수수입니다. 이게 출토가 된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밭 유적지로서 강원도 고성, 문암리.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보리는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또 탄화된 벽시, 또 탄화된 보리. 이게 출토가 된 지역이 있어요. 체크하십시오. 어디예요? 부여, 송국리, 이호주, 흔암리. 그렇죠? 또 서천, 화금리 체크 좀 하세요. 이 세 유적지는 청동시대 때 변홍사의 증거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탄화가 된 벽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또 벼 이삭을 자를 때 쓰는 도구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반달 돌칼이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동계 농기구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 꼭 주의하십시오. 청동은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지배층의 전유물입니다. 이건 이 시대 때 선민사상이 나오는데요. 이 선민사상은 고인도라고도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민사상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9쪽에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옆에 날개 좀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이 스스로 하늘의 자손 혹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는 사상을 뭐란다? 선민사상이다. 백성을 선택했다 할 때 선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선민 사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보고 합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청동기 시대 때요.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은 청동을 쓰고요. 피지배계층은 석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무기나 제기나 장신구고요. 여기는 뭐요? 반달 돌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청동시대 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청동과 석기를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계급에 합리합니다. 보세요. 모든 여인들이요. 모든 여성들이 전부 명품 백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그럼 그 명품이라는 그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한 5억, 6억짜리 무슨 스포츠카를 이런 걸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다 그게 그 차지 어떻게 이제 조금 명품이고 안 명품이고 어떤 게 비싸고 안 비싸고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지겠죠. 근데 일부 소수만 청동을 쓴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동 방울, 청동 거울 다 지배층의 전유물입니다. 그걸 쓰는 과정에서 그네들은 우리는 스스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니네는 우리를 뭐해라? 떠받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계급에 합리합니다. 그게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계급의 합리화 속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선민사상이 나오는데, 선민사상은 단순히 계급 합리화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청동기 시대 때 문화를 우리는 큰 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석 문화라고도 일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 거석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고인돌, 그리고 선돌이 있습니다. 선돌은 입석입니다. 돌이 세워지는 거죠. 경계석이란 말이에요. 이거 작은 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거든요.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40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에서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다음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자연유산, 기록유산, 문화유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지정 마지막에 세계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주 해녀문화인데 뒤에 제주 해녀문화 뒤에다 하나만 추가합시다. 뭐가 추가했냐면은 남북한 공동으로 등재가 됐던 씨름입니다. 씨름. 이 씨름이 2018년 12월 7일 날 2018년 12월 달에 참 등재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남한에서만 이제 등재했던 건 아니고요. 남북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올린 겁니다. 씨름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계속 넘어갈 거니까 추가가 될 거니까요. 그때 이제 시사적인 부분도 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고인돌 있죠. 고인돌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부동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록유산은 동산입니다. 움직여도 돼요. 자, 훈민정음 내지 승정원 일기를 부산으로 갔거나 제주도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 값어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근데 창덕궁을 말이죠. 아니면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서울로 옮기고 제주도 옮기고 그러면은 그건 값어치, 보존성, 가치성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입니다. 이게 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은 동산입니다.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성 문화와 계급의 합리화 속에서 뭐가 나온다? 선민사상이 나오고요. 이 선민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단군 신화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단군 신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뭐란다? 고조선이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선민사상이 그대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단군 신화 그러면은 단군 신화 내용은 굳이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곰, 호랑이 어떻게 뭐 동굴에서 20일간 쑥 마늘 어찌고 해서 결국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뭐 여자가 됐다. 그 웅녀하고 이제 혼인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43페이지 보시면은, 43쪽이니까, 단군 신화 내용이, 예, 그쵸. 42쪽이네요. 42쪽에 보시면은 단군 신화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몇 개만요 보자는 얘기입니다. 홍익인간 나옵니다. 제세이화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템신앙 나옵니다. 지금 나왔던 뭐 호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곰이라든가 이게 나오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모든 세상을 이롭게 교환한다는 거죠. 제세이화. 누구 좋게? 지배층 좋게. 토템 신앙에 호랑이, 곰이 나옵니다. 호랑이는 결국은 탈출합니다. 곰은 무던하게 견뎌서 37일 만에, 21일 만에 사람이 됐다. 웅녀가 됐다. 여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그럼 호랑이를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거죠. 곰처럼 지배자의 말에 순응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 제세이와 토템신앙 등의 단군신화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은연중에 어떤 선민사상이 여기에 스며 녹아든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군신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어디다? 고조선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쵸? 이게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청동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철기로 가지 않습니까? 철기 시대 때 가잖아요. 그러면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나 모조리 다 뭘 쓰냐 하면은 철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청동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청동기는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어요. 즉 의기화됩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특히 피지배층이 철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즉 철제 농기구예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가 되죠.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그걸 탈취하는 과정에서 정복전쟁도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철기 시대 때 이것들은 나중에 고대 국가 성립의 경제적 토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고대 국가는 이 고대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 국가를 군장 국가라고 그래요. 고조선이죠. 청동기 문화를 토대합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한 국가를 연맹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맹국가죠. 그래서 군장국가 다음 단계는 연맹국가입니다. 연맹국가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대 국가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대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한다. 그 고대 국가 성립의 경제적 기반, 토대가 이미 어디에서 연맹국가 때에 마련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 정치적인 내용들이 같이 묶어져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43쪽에 좀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했다라 할 때 그 증거 유물이 4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요. 고인돌은 한강 이남은 남방식, 이북은 북방식. 또 북방식 고인돌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은요, 탁자형 모양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지면이에요. 지면 위로.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명칭 이거를 제석이라고 그러고 뚜껑돌이고 이거를 지석이라고 그래요. 옛날 지석묘라고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면 위로 지석이 노출되어 있으면 북방식입니다. 근데 남방식은 제석이 있고요. 지석이 지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남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시신이 들어가 있고요. 부장품이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족장입니다. 족장. 치프죠. 치프.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족장, 군장, 수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통상 우리는 군장이라고 해석합니다. 군장.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군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국가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했어요? 군장 국가다. 이런 사회를 군장 사회다. 치프
치프도입니다. 군장사회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북방식 고인돌, 비파행동검, 또 의주 미송리식 토기 양쪽에 손잡이가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 네 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뭐죠? 비파행동검, 거친 무늬 거울, 의주 미송리식 토기 그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요 네 개는 특히 고인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자료로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교재 38쪽에 잠깐 봅시다. 청동기 철기시대 때 마저 내용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주거지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주거지. 배산임수의 취락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배산임수라는 얘기는 아시죠? 뒤에는 산, 앞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해석은 마을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적으로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력 확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 39쪽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성립 배경에서 그 선민사상이 나와 있고요. 밑에 무덤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뒤에 40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널 무덤이 있습니다. 널 무덤 토강묘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중복된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이 됐던 부분을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한편 예술 좀 보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때 예술을 전부 주술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청동기, 철기시대 때의 예술은 아니다. 맞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산의 풍요,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고요. 그런 이제 계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도 예술활동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밑에 청동 제품이나 흙으로 만든 거 있죠? 토제품이나 또는 바위 그림, 암각화 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암각화는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가 있고요. 이거는 제사터로 봅니다. 우측에 울주 천전리 각석이 있습니다. 각석은 거기다 이제 글자를 새겨놨다는 돌을 새겨서 글자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석바위라고 했죠. 서석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놨다. 이 글자는 이제 법흥왕대 때 아마 법흥왕이 쪽 남쪽을 순찰하러 내려가세요. 새겨놨던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법흥왕대 때의 어떤 관직명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바위 그림은 청동기 시대만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나왔습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선사시대 때에 앞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한번 봤었죠. 잠깐 교재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30페이지 울주 반구대 여기 고래, 호랑이, 염소, 사슴, 거북이 다양한 이러한 그림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때까지 계속 바위 그림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됐던 최초의 국가 어디죠? 고조선입니다. 그 고조선의 시대 구분은 아까 설명이 돼 있었죠. 단군조선, 임원조선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고조선은 재정일치다, 재정분리다. 재정일치입니다. 한국사에서 재정일치면 고조선만 기억하시고요. 이 고조선입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증거는 단군과 왕검이 하나 된 용어죠. 그러니까 단군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군장입니다. 단군 따로 왕검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됐다는 흔적이고요. 재정분리 그러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했다. 그러니까 재정분리의 흔적은 뭐냐? 소도다. 삼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던 세력이 정치를 하고 토착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어디서? 소도에서. 그래서 재정일치, 재정분리 이것만 좀 구분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41페이지입니다. 단군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록은 어디에서 나온 기록이냐 그러면은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입니다. 그래서 그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기원전 청동이 들어온 시기는 기원전 20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한다면 청동이 들어오기 약 333년 전에 이미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죠.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 이 얘기는 어디에 의하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해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딱히 2333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동은 이쯤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 이때쯤 청동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 들어온 시가 이러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이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대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42쪽에 보시면 맨 위에 고조선의 기록 과정을 적어놨던 그 문헌들이 있죠. 삼국유사에서 동국통감까지 해가지고 유독 고려 말 원간섭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초기, 조선 초난 다음에 이제 15세기입니다. 이때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서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고려 말입니다. 충렬왕래 때죠. 삼국유사와 제왕기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은계시조 동국여의 승남 동국통감의 저기는 15세기입니다. 시대적 배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충렬왕래 때란다면은 원간섭기입니다.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이 단군 신화를 서술했던 거고요. 또 15세기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 조선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 단군 신화가 수록이 됐던 배경은 왜 그랬었느냐? 각기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 국초 15세기 조선 초기라고 하는 시기가 단군 신화를 서술하게 된 하나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교재 47조로 46조로 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은 고조선, 유만조선의 멸망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 침략을 받아서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한사군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 무제가 왜 이만조선을 즉 고조선을 침략하게 됐느냐, 침입하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지도 좀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만이 내려왔었던 시기는 이미 중국은 진에서 이제 한으로 넘어간 시기니까요. 이만이 멸망했던 요 시기는 이미 중국은 한입니다. 한. 그렇죠? 중국은 한이죠. 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만조선이 있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진이 있었습니다. 진. 아직은 진입니다. 이 진이 나중에 삼한으로 가는 거죠. 그 진이고요. 위쪽에는 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 얘는 중국은 한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와 진과 한 사이에 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세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세 나라 사이에서 뭐를? 중개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한나라 무제하고 이제 갈등,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109년에 쳐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정합니다. 그러다가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 멸망을 하고 한사군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한사군 영역에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여러 나라가 성립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이 나라, 남쪽에서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마한진한 변환이 성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46쪽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멸망 과정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47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고조선의 유물 중에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AD 85년에 점재현 신사비.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견된 금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성문이 되겠습니다. 1914년에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 점전신사비의 내용이 해석이 됐어요. 해독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가 지금의 평안남도 용강군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날개 보시면은 점전신사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한서지리지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법, 8조법이죠. 현재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상해한 자는 콩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시라는 거지 이 내용을 애워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가 된 이후에는 토착인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한나라 지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 조항도 8조에서 한 60여 개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108년까지 해서 종집을 찍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철기시대 때까지 갔던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기자동래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군조선, 이만조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는 누구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죠. 은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은나라 멸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은나라 때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이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자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 때 재상인데 낙향을 해버립니다. 주나라 무왕이 낙향했던 기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동쪽 어느 땅을 주고 살게 해줬다. 그게 기자 동래,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기자조선이 성립됐다. 이게 기원전 몇 세기다? 12세기다. 이때 성립했다는 겁니다. 여튼 어떻게 됐건 간에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자조선을 우리 한국사에서 숭배했던, 기자조선을 숭배했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있었습니다. 15세기 때 조선이지요. 16세기 때 가면은 훈구에서 사림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사림들의 역사의식이 중국 중미의 역사의식이죠. 이때 가면은, 이때는 단군 조선을 숭배하면서 단군 신화가 수록됐던 시절인데요. 16세기 때 가면은 단군 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요? 사림들의 역사의식이 반영되면서 기자조선을 숭배하면서 기자조선, 기자지 등등의 기자에 관련된 책들이 역사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조선 중기 때 역사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적 분위기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가면은 기자조선이 한때 추앙이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는요, 고조선 그러면은 단군조선하고 어디만 기자조선만, 이만조선만 얘기를 하시지 기자조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청동기 철기시대 때까지 진행했던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됐던 어디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48쪽이죠. 이 이후의 부분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